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도 웰페이스 관세사 1차 시험 대비 설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웰페이스에서는요, 과연 대체 이제 관세사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관세사가 어떤 직업이며 어떤 일을 하길래 우리가 관세사 시험을 이렇게 봐야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어떤 과목들이 있느냐, 그 과목들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목들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와 같은 기본적인 1차 시험의 윤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장기적인 공부를 계획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마인드셋을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야 할지 등에 대해서 팁을 드리려고 이 설명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해서 1차 시험을 시작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내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결정은 했는데 대체 이게 어떤 시험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러한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설명의 순서는요, 시험 제도, 효율적인 공부 방법, 과목별 학습 방법, 그리고 Q&A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험 제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과연 관세사가 어떤 사람인가, 관세사가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2017년도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세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자, 관세사라 하면은요, 일단은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시험을 거쳐서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시험 제도가 관세사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왜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법령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HS 분류 체계라는 특이한 분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관세사가 그래서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판서와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관세사는 수출입에 있어서 전문가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 많이 쓰는 거 뭐가 있어요? 요거 선풍기라고 하죠. 이러한 작은 선풍기를 내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싶어요 라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요새 날이 정말 많이 덥죠? 그래서 선풍기가 정말 많이 팔릴 것 같다 해서 나는 이 선풍기를 사오고 싶어요. 이러한 거를 물품이라고 하죠. 이러한 물품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냥 중국에서 들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것을 바로 통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관 이전에 있어 우리 한국에 있는 바이어, 매수인이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셀러, 매도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바이어는 셀러, 중국에 있는 선풍기를 제조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이 선풍기 100개를 사고 싶어 라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건을 만들어야겠죠. 이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배로 보내게 됩니다. 배로 보내든 뭐 항공으로 보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에 도착을 하겠죠. 이 도착하는 장소는요, 특이한 장소예요. 보세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세구역에 있는 물건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없는 보세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미뤄놓은 상태. 이렇게 보세구역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세관에 가져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슨 신고? 수입 신고. 수입 신고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내야만이 이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도록 통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관세사는 요 통관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사는 어떻다?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누구고요? 이 물건의 종류는 어떤 거고요? 이 물건의 특성은 이러이러하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관세는 얼마예요? 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어디에? 세관에 신고해 주는 것이 바로 관세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해서 자, 그렇다면은 관세사의 역할은 오케이, 통관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다. 근데 그러면 이거랑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해야 하는 1차와 2차의 총 몇 과목이에요? 총 8과목이죠. 이 8과목이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 과목 뭐뭐가 있나요? 이 정도 이제 기억해 주셔야죠.
먼저 관세법 1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무역 영어가 있죠. 그리고 내국 소비세법, 마지막으로 회계학. 이렇게 4과목이 있고요. 2차에는 뭐가 있나요? 관세법 2차가 있고요. 관세율표가 있죠. 관세율표. 그리고 우리 무역, 실무, 관세 평가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게 되면요, 과목 이름조차 낯선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특이한 분야지만 그만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다면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관세법이 가장 처음으로 1차, 2차에 모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관세사로서 관세법을 모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세법은 뭐냐? 요 통관 절차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해서 통관 절차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기 때문에 이 관세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요, 수입 물품은 어떤 것이며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이며 이 수입 물품에 대한 뭐 과세 가격은 어떻게 되면 이러한 모든 절차가 관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관세법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국가법제처에 들어가서 한번 쭉 보시면은요, 아, 이런 내용을 내가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익숙해져야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이러한 통관을 하기 전에 물건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일단 물건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도착을 해야겠죠. 그러한 도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물건을 운송하고 물건에 대한 보험을 들고 물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이러한 일련의 무역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역 영어와 무역 실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물건에 대해 통관을 다루는 것이 관세법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관세법에 따라서 통관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 내야 한다고요? 관세를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세는 뭐냐?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내는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는 관세, 이렇게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러한 관세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선풍기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입을 할 때에는요, 이 물건에 대한 가격이 있겠죠. 이 물건에 대한 가격에 법으로 정하는 특정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물건의 운송 비용이라던가 보험 비용이라던가 내가 보기엔 이 물건의 가격을 이룬다라고 보이는 모든 가치를 환산한 것이 과세가격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과세가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2차의 관세평가예요. 관세평가로서 결정된 과세가격에, 자, 그러면은 우리 흔히 8%라는 기본세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8%가 뭐냐? 여기에 붙는 관세율이란 개념이에요. 이 물건을 가져오긴 가져올 건데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한 세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세율은 뭐로 인해서 결정이 되냐? HS 코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물건 하나에 대해서 특정하게 결정이 되는 특정한 번호 체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선풍기에 대해서는 관세율표상에서 84145라는 특정한 HS 코드를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HS 코드를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러한 코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관세율표라는 과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뭐가 나왔어요? 관세법은 통관 전체를 아우르는 절차법. 그다음에 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무역영어, 무역실무. 그리고 과세가격과 관세율에 대해서 알려주는 관세평가와 관세율표라는 과목이 있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1차에선 뭐가 남았나요? 내국 소비세법과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남았죠.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인데요. 얘네는 왜 공부를 해줘야 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된 관세라는 세금에는요, 추가적으로 뭐가 더 붙어야 하느냐? 부가세. 그리고 물품에 따라서는요, 개별 소비세, 주세, 이러한 더 많은 세금들이 붙어야 돼요.
이러한 세금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내국 소비세법이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해서 수입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가세, 개소세, 주세와 같은 여러 가지 세금이 붙기 때문에 우리는 내국 소비세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물건을 수입하려는 화주가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내야 할 때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야 하는지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1차에 내국 소비세법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과세 가격이라던가 부가세와 같은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회계학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관세사라는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요 수많은 과목들이 결코 이유 없이 있는 과목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 과목들이 왜 존재하며 이 과목들이 어디에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1차 시험은 뭐 어떻게 보고 몇 문제가 있고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요. 관세사 연간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19년도 여태까지는 보통 3월에 1차, 6월에 2차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시국이 좀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3월 말로 예상되어 있던 시험이 6월까지 미뤄졌어요. 1차 시험이.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다가 9월까지 미뤄졌는데요. 요거를 이제 2021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요. 우선은 2021년 3월 그리고 2021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3월, 6월에 실제로 시험을 치겠다라고 발표가 나게 되면은요, 이때 가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3월, 6월을 대비해서 공부 계획을 짜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저희 해당 시험일 같은 경우에는요, 변경전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를 대비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1차 시험을 일단 합격을 하셔야 2차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1차 시험에 한번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 해에 2차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사실 1차와 2차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요 2차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2차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차를 한번 붙게 되면은요, 2차 한 번, 그리고 2차 두 번까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관세사 자격증은 언제 나오게 된다? 내가 이 2차에서 합격을 해야 비로소 내가 관세사로서 자격증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1차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법 1차와 무역영어,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이 1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시 80분에요. 과목당 40문항씩 총 80문항이 들어가고요. 2교시에는요. 내국소비세법 40문항, 회계학 40문항에서 총 80분에 80문항이 주어지게 됩니다. 1차는요. 전부 객관식 오지 선택형이고요. 자, 1차 합격을 위해서는요. 여기가 중요하죠. 매 과목 40점 이상은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 40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꽈락으로 인해서 다른 과목 점수가 아무리 높아서 평균 60을 넘는다 해도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40점은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시면은 1차를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하시는 분들은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과목별로, 과목이 관세법과 무역영어, 내국소비사 회계학이 이렇게 묶여서 가기 때문에 이 8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80문항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풀어야 할지와 각 과목에서 내가 충분한 점수를 얻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와 같은 그러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교시당 어떤 과목들이 묶여 있는지 그리고 몇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꼭 아시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차 한번 보실게요. 2차 시험 과목은요, 마찬가지로 4과목인데요. 1차보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관세법 80분, HS 80분, 관세평가 80분, 무역시법 80분.
그래서 관세법에는요 이제 환급특례법이 들어가고요. 무역실무에는 추가적으로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라는 무역과 관련된 법령들이 추가적으로 새끼 과목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과목별로 문항은 적어요. 6문항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6문항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항당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그리고 첫 번째 문제 50점짜리 문제는 보시게 되면은요 과목당 6문항이 1번은 50점, 2번 10점, 그 다음에 6번까지 모두 10점 해서 100점으로 환산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6문제에 대해서 16페이지 정도의 답안을 써내야 하는 그러한 서술형 시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사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글씨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러한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술형 시험을 봐가지고요 2차는 어떻게 합격을 하느냐? 일단 과목당 40점 이상, 무조건 꽈락은 면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과목별 40점 이상이 나와야 하고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나? 2차는 이제 상대 평가다. 상대 평가로 인해서 보통 1년에 90명 정도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명 정도 합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9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요. 60점 이하인 경우더라도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뭐가 중요하다? 일단 꽈락을 면하고 그 이후에 평균은 등수대로 해가지고 약 90명 정도가 합격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해서 뭐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1차 시험의 경우에는요, 평균 한 2,500명에서 뭐 한 3,7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런 시험을 본 사람 중에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시험을 접수한 사람들이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 응시한 인원은 한 2,000명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2,000명 중반 중에서 실제 합격하는 사람의 합격률을 내보면은 약 25%에서 38% 왔다 갔다 하는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인 비율보다는 내가 몇 점을 받아가지고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2차를 보시게 되면은요. 2차는 실제 접수하고 응시를 한 인원이 약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합격한 사람이 90여 명이다. 그래서 합격률이 6에서 8% 왔다 갔다 하는 어찌 보면은 극악의 난이도의 시험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요거를 보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만약에 시작을 하려면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장기 레이스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연령대로 보시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20대가 많이 응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10대도 응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마 요 비율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순으로 점점 줄어들고요. 어쨌든 2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가 가장 많고요. 30대, 40대. 그렇지만 이게 뭐 나이가 많으시다 해가지고 내가 합격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응시를 하고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저랑 같이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다 해서 내가 이 시험을 할 수 없나요?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해서 1차 과목의 경우에는요. 이제 관세법은 꽈락률이 과목 다른 4과목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몇 프로 정도였고요. 2018년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8.9% 정도. 그래서 꽈락은 뭐다? 그 과목에 대해서 40점 미만으로 받은 사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도 합격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4과목 중에서 내가 이 과목을 유독 못한다고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과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를 해서라도 내가 40점은 만들어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역영어 같은 경우에 꽈락률이 좀 높은 편이죠. 아무래도 영어라는 그러한 좀 배리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영어가 꽈락률이 조금 높은 과목 중에 하나고요. 내국소비세법은 무역영어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회계학이 조금 압도적으로 꽈락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계 쪽은 전혀 접하지 못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회계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꽈락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1차 공부하실 때는 보시다시피
무역 영어와 회계학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네 과목 공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장기전을 펼칠 수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러한 과락률을 보시고 그러면은 나는 일단 영어엔 자신 있으니까 회계학을 먼저 시작해야겠다. 혹은 나는 회계는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난 영어는 약하다. 무역 영어를 먼저 시작해야겠다. 와 같이 이렇게 과락률 높은 과목부터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결국에 1차 시험에서는 합격을 하셔야 하는 그러한 계획을 짜셔야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현황으로서 설명을 드리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무역 실무가 2018년에 굉장히 과락률이 높았던 편이고요. 2차로 오시게 되면요. 과락률이 1차에 비해 굉장히 높아지죠. 아무래도 서술형이다 보니까 내가 알더라도 못 쓰면 소용이 없어서 이렇게 합격을 못하고 과락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목별로 어떤 정도의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그러한 베이스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 1차 4과목, 2차 4과목이 있죠. 요거를 내가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일단 저희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기본 이론은요. 7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각 과목별로 기본과 그 다음에 심화조로 문제풀이 강의가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심화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 시험을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한 모의고사 강의가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을 들으면서 내가 기초를 쌓아야겠죠. 기본을 들으면서 이 과목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지 기반을 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복습하고 나서 내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바탕 더 심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모의고사를 봐보고 실제 시험으로 들어간다가 기본적인 공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차 기본은요 7월에 시작을 하고요 7, 8월 기본 이론하고 9월, 10월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공부를 쉽니까? 아닙니다. 강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기본 이론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계속 복습을 해주셔야겠고요. 내가 기본 이론 한번 들었지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9월, 10월에 한번 더 들으시더라도 어떻게든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은 9월, 10월 안에 내가 복습을 하고 내 걸로 만드는 체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 12월에는요. 이 기본 이론에서 한바탕 나아간 문제풀이 및 심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예정 시험 2021년 3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2월, 3월에는 동영 모의고사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1차 내가 처음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7월달 기본 이론부터 일단 시작을 하셔야겠고요. 이러한 기본 이론 과정을 이미 나는 한번 해가지고 올해는 1차는 짧게 공부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론하고 문풀을 합친 단기 합격 과정도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내가 진짜 1차 처음 시작한다. 그리고 난 아직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7월부터 강의 들어주셔야겠고요. 나는 이미 1차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2차 먼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2차 기본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단기 합격 과정으로서 1차에 대한 보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커리큘럼은 그렇게 되고요. 2차 커리큘럼은요. 이제 기본 이론 7월에 시작을 하고요. 2차는 이제 좀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1차보다는 아무래도 서술형이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도 많고요. 강사분들이 가르쳐야 할 부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2차는 7, 8월에 기본 이론, 9, 10월에 심화 이론, 그다음에 11, 12월에 문제풀이, 그리고 1월부터 모의고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날까지. 해서 이제 이러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해서 각 수험생들의 케이스에 따라서 자신의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요. 만약에 내가 1차 보고 1차 일단 합격하고 1년 있다가 2차 봐서 완전히 합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보통 유예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유예하실 분들은요. 일단 올해 꾸준히 커리큘럼만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7, 8월 기본 듣고 복습하고 문제풀이 듣고 복습하고 모의고사 보고 3월에 합격하고 그 이후에 내가 2차를 달려도 유예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늦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 커리큘럼만 꼼꼼하게 따라오시면 되시겠고요.
만약에 나는요 1차랑 2차랑 같이 준비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7, 8월에 일단 1차 기본을 듣습니다. 학원에 오셔도 되고요. 인강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1차 기본 7, 8월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9, 10월 1차 기본이 없는 시기이죠. 2차 기본을 들으면서 1차 기본을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 12월에 2차 고득점 강의 심화조로 듣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로 넘어가서 1차 문제풀이를 들으셔서 최소한 1차 기본 심화 그리고 2차 기본 심화를 여기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3월 달에는 1차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1차, 2차 같이 하실 수는 있지만 3월까지 2차를 한다? 그건 안 돼요. 어쨌든 1차 시험 직전에는 내가 1차에 올인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 1차를 일단 합격하고 2차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 커리큘럼 따라가실 때 반드시 1차 시험 직전에는 1차 모의고사 준비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유형은 뭐냐면은요. 내가 지금 당장은 이제 1차 과목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1차를 이미 했고 2차를 한번 떨어지고 이제 2차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라? 일단 2차 쭉 하시다가요. 언제? 최소한 1월부터는 1차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봤지만 1차랑 2차의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요. 내용은 같지만 1차는 어떻게든 내가 빨랑빨랑 풀어가지고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걸 얻어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고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차는 어떻다? 2차는 뭐 하나를 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는 어떻게든 다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그 1차와 2차의 마인드셋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1차 공부 어느 정도 했다 하셔더라도 2차 공부하시다가 1월부터는 1차 준비해 주셔야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지금 7, 8월에는요 뭐 아직 뭐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다니시다가 아직 휴가를 얻지 못하셨다거나 하신 분들 있으시죠? 사정에 따라서 이제 9월부터 나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기본은 들으셔야 돼요. 모든 과목에 있어서 기본 9월부터 들으시고 1, 2차 복습하시다가 이제 3월 달에는 어쨌든 모의고사 시작해 주시고요. 나 2차 공부 다 했고 이제 1차만 후다닥 해가지고 합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중에 단기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본인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나의 목표가 어떻고 나의 지금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커리큘럼 이렇게 개인에 맞게 짜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7월에 1차 기본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라는 거는 시작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길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해서 이제 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굉장히 진부할 수도 있지만 장기 공부하기 전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첫 번째는 뭐냐? 장기 스케줄 그리고 단기 스케줄을 세워서 관리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스케줄은 어떤 게 있겠어요? 자, 나는 1차를 시험 시작해요. 나는 1차 이미 했어요. 나 2차만 할 거예요. 이런 자신의 상황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나는 2년 내에 붙고 싶어요. 3년 내에 붙고 싶어요. 이런 기간을 또 잡아주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는 합격을 하고 싶다라는 어쨌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혹은 1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연 단위의 계획을 먼저 세워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연 단위 계획. 이 연 단위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세우셔라. 내가 지금 직장이 있고 이거를 같이 공부하고 싶다. 근데 1년 안에 붙고 싶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나는 지금 현재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에 있다. 나는 아직 학생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1년, 2년이라는 단기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겠고요. 내가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요. 관세사를 꼭 하고 싶긴 하지만 이 직장을 병행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직업과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모든 거를 고려해서 이러한 기간 계획을 먼저 장기적으로 세워주셔야겠고요. 내가 몇 년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 단위로 들어가야겠죠. 월 단위 계획은 강의와 독학 그리고 복습과
예습, 그리고 내가 몇 회를 볼지, 회도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월 단위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단위 계획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난 7, 8월에는 기본 인강 듣고 9월, 10월에는 독학을 할 건데 독학할 때는 뭐 관세법,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각각 해가지고 회계학은 뭐 3번을 볼 것이고 뭐 무역영어는 2번을 볼 것이고 관세법, 내국소비세법은 1번씩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11, 12월에는 문제풀이를 들을 거고 1월에는 이제 내가 요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월 단위 계획은 크게 세워주시되 내가 어떤 강의를 들을 건지 그리고 독학은 어느 정도 할 건지 이 강의를 듣고 예습 복습을 할 시간을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독학을 한다면은 내가 그러면은 그 과목을 몇 번을 볼 건지 이런 회독수까지 해서 크게 월 단위 계획을 세워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월 단위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요 실제 공부하셔야겠죠. 공부 계획은 보통 저는 주 단위로 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주 단위로 해가지고 뭐 이번 주에는 뭐 관세법 여기서부터 여기, 무역영어는 뭐 앞에 이제 CISG 한번 돌리기 이런 식으로 주 단위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주 단위 계획 짜면서 보통 일간 계획도 같이 짜게 되겠죠. 이런 거 할 때 팁이 뭐냐? 주간 계획 사실 때는요 항상 하루를 비워주세요. 계획 짜시다 보면은요 항상 과도해집니다.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7일 꽉 채워서 계획 짜고 나면은요 내가 지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 중에 일요일은 뭐 쉬어야겠어 혹은 일요일은 나는 어디를 가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비워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못한 공부를 이제 일요일에 좀 쉬고 공부 좀 놓았다가 일요일 저녁쯤에 해서 보충을 해줘서 어쨌든 그 주에 내가 세운 계획은 그 주에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이런 식으로 단기 스케줄과 장기 스케줄을 꼼꼼하게 짜서 공부를 해야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스케줄을 짜면서 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했는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 시작하는 분들한테 그리고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스케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요. 스케줄을 짜면서 본인의 이러한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스케줄 짜셨으면은요 하루 일정은 단순해야 합니다. 해서 단순한 하루 일정을 짜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중요하냐? 공부 장소를 한 곳으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1차, 2차 공부 시작하시면은요 어쨌든 나의 하루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각오가 되셔야 하시는 거고요. 이러한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 장소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가면은 나는 일단 공부를 시작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뭐 집에서 잘 되시는 분들은 집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학교가 좋으신 분들은 뭐 학교 도서관에 가는 방법도 있겠고 해서 이러한 공부 장소를 일단 하나로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상 시간하고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잡아주세요. 공부하다가 밤새고 공부하다가 늦게 일어나고 좋지 않아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나도 쌩쌩해 하시는 분들 있을 테고 난 10시에 일어나야 그나마 좀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자신의 바이오리듬에 맞춰가지고 일정하게 기상시간, 취침시간을 정해주시고요. 그렇게 일정한 기상시간, 취침시간이 되시면은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아침, 그다음에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아침에는 뭐 한 2시간 공부할 수 있고 오후까지 해가지고 점심에는 4시간 공부할 수 있고 저녁에는 뭐 5시간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딱딱딱 쪼개지겠죠?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무슨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을 단위로 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최대한 단순하게 짜서 내가 요 공부는 이 시간에 하는 거야. 요 장소에 가면 어쨌든 공부하는 거야 라는 나를 공부를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내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아침 몇 시에는 운동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할 거야. 이렇게 나한테 너무 많은 핑계를 주면 안 돼요.
나 오늘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뭐 운동 몇 시간 할 수 있어 라던가, 나는 오늘 운동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공부 못 하겠어, 이러한 핑계를 주지 마시고요. 내가 운동을 반드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하셔도 돼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만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하루 일정은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짜셔서 정해진 시간에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습관화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부 방법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누구는 쓰는 게 좋다 하고, 누구는 뭐 읽는 게 좋다 하고, 누구는 막 말도 하고 막 하죠. 다 필요 없고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해서 1차 공부를 하면서는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해가지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쓰는 공부가 가장 좋다 했어. 그래서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깜지만 하고 있고 생각 없이 깜지만 쓰고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좀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뭐 읽어도 보고 막 했는데 저한테는 사실 쓰면서 노트 정리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인 방법이었어가지고 저는 2차 공부까지도 그렇게 갔고요. 처음에 내가 정말 강의하면서도 뭘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 강의 들어가실 때 그냥 빈 노트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줄 공백 노트 강의 시간에 갖고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강사분 얘기 들으면서 아무거나 일단 적어보면서 내가 필기를 이런 내용을 적으면 될까? 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빈 노트에 적어놓은 내용을 책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하면서 이건 책에 있는 거면은 굳이 안 적어도 되겠네. 이건 책에 없는 거니까 내가 적었어야 하네. 이러한 거를 처음에 정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빈 노트 가지고 강의 시간에 들어가셔서요, 어떻게든 뭐라도 적으면서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려는 노력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만 집중해가지고 노트에 뭐라도 적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을 더 알아야 하고 이런 내용은 굳이 안 들어도 되고 이런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노트 들고 강의 와 주셔가지고요, 한 바퀴만 집중해서 한번 강의 들어주시고요. 나 이미 공부 좀 했었고 내가 이제 관세사 공부를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나한테 맞는 방법 고수해가지고 끝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뭐가 맞다라고 하기가 애매해서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요. 딱 한 가지 뭐 좀 공통되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요, 모든 공부 방법에 있어서 어떤 과목이든 간에 저는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을 잡고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실수가 너무 작은 거에 치우쳐서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유 중에 대부분이 목차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 내용을 보기 시작해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부, 모든 과목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는 목차를 보시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목차를 보고 내가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구나, 내가 어떤 흐름으로 가야 하는구나를 먼저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이후에 작은 거를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방법은 자신한테 맞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관세사 공부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인 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짧으면 1년, 길면 3년 혹은 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장기 레이스에 가기 위해서는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명확한 목표 그리고 단순한 하루 스케줄, 이걸 짜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불안해서 공부가 안 돼요. 내가 걱정돼서 공부가 안 돼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명확한 목표가 있고 명확한 스케줄이 있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방법을 알고 나시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먼 미래의 일을 생각하다가 불안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내가 계획을 세웠고 방법을 찾았으면은요,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강사들을 믿고 꾸준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진부한 얘기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과목별로 각 강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요. 과목별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가장 처음에는요. 관세법 이제 오철환 관세사님 설명 먼저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오철환 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자, 잠깐 저를 소개를 하면 세관에서 약 17년간 근무를 했고요. 1997년도에 세관을 그만두고 통관 취급법인, 그 다음에 개인 관세 사무소, 현재는 관세법인에서 관세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관세사, 관세직, 원산지 관리사, 보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 수험생을 위해서 현재 강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관세사 시험을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관세법은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으로 유일하게 1차 및 2차에 속하는 과목으로 그만큼 관세사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공부는 결국 2차 시험을 위해 1차 공부를 하는 것으로 1차 때 개념이라든가 흐름, 내용 정리를 잘 해야 2차 공부 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고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관세사 수험생으로서 처음 접하는 과목이지만 1차 수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2차 시험에 접목시켜야 하므로 관세법을 처음 배울 때, 즉 초창기부터 개념 및 흐름 정리를 잘 해야 2차 공부를 효율적으로 준비하여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세법도 이 법과목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관세법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 9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관세법은 관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서 한 번 배운 내용에 대하여는 이해를 하고 정리하고 애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세법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흐름 및 이해를 돕기 위해 교재 등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도표를 통하여 정리하는 것도 좋은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세법을 처음 공부할 때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흐름을 정리하여 전체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각 단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 공식을 통하여 숙지하고 문제풀이 등을 할 때 이를 이용하여 고득점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관세법을 처음 공부할 때 반드시 관세 법령집을 자주 접하여 법적 근거 등을 스스로 파악을 하고 법조문을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2차 공부를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전체 내용의 흐름을 각 단원별로 연결을 하여 정리하면 공부가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수험생 본인이 어떤 물품을 직접 수입한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규정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세법을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관세법은 적어도 일정 기간을 투자하면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과목으로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문제집을 통하여 각 단원별 출제 빈도 및 경향을 파악을 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9번째, 관세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의 경우 예습은 필요 없지만 복습은 반드시 해야 하고요. 수험생 본인이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서브 노트를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하면 1차 및 2차 공부 시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려고, 즉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상 관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관세법 수험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관세법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수입물품과 관련된 조세법률 관계의 변동과 이 수입 출입 통관 과정이 관세법의 핵심적으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세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차 시험의 경우 고득점의 전략 과목으로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세법은 단기간 내에 공부할 수 있는 과목으로 소정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요, 배반하지 않는 과목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1차 시험의 경우 고득점을 얻고 있으므로 고득점의 전략 과목으로 목표를 세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암기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는데요. 관세 법령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1차 및 2차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처음 관세법을 공부를 할 때 법령집을 꼭 활용을 해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라든가 등등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 관세법 수험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지만은요, 제 강의의 특징은 제일 첫 번째, 관세법 전체 내용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를 통해서 설명하는 강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1차 및 2차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내용은 암기 공식을 통하여 외울 수 있도록 암기 비법을 알려주는 하나의 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관세법 전체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전수하는 이러한 강의이고요. 네 번째는 2차 시험을 대비한 공부 방법 등 관세법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한 이러한 강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 관세법 기본 내용, 관세법령집, 객관식 기출문제, 2차 기출문제, 2차 목차집, 노하우 모두를 합친 한 권에 다 담은 5관세법 교재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관세법 기본 내용, 법령집, 기출문제, 등등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었는데 쭉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그 여러 권을 한 권으로 어떻게 담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옛날부터 생각을 해왔던 그것을 이제 올해 모든 것을 합쳐서 관세법 기본 내용, 그 다음에 기출문제, 법령집, 모든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합친 한 권에 다 담은 관세법이라는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법 1차 공부를 왜 하느냐? 2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차 공부를 할 때 잘 정리를 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를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2차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관세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관세법 강의 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서 오철원 관세사님 관세법 대해서 한번 들으셨고요. 오철원 관세사님 굉장히 오래 강의해 오신 분이셔가지고 들으시면은 분명히 수험생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제가 맡은 과목 무역 영어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무역 영어는 말 그대로 무역에 대해서 무역을 영어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무역 영어는요,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보기 전에 일단은 무역 영어는 첫 번째 실무와 두 번째 법령 그리고 세 번째 서류로 이루어진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무가 뭐냐? 무역의 흐름에 대해서 각각의 파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는 거가 실무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무역 영어는요, 처음에 과연 국제 무역이 무엇이고 국제 무역 계약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무역이 무엇이고 국제무역계약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이러한 무역계약을 어떻게 성립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계약을 성립했으면 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이제부터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이행을 해야겠죠. 이러한 이행 파트가 크게 우리 운송, 물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과정. 그 다음에 그런 운송에 대해서 위험을 부부해주는 보험. 그 다음에 이러한 계약 이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하면서 수험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 바로 대금 결제. 이렇게 운송, 보험, 대금 결제에 대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성립된 계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 이행에 이어서 계약을 이행하게 되면은 계약이 종료하게 되겠죠. 근데 종료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고 계약 위반이 있게 되면은요,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의 방법까지 국제무역이라든 물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그러한 흐름을 쪼개서 각 쪼갠 방법에 대해 어떤 당사자가 어떻게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어떻게 함으로써 운송을 하고 보험을 하고 결제를 하는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실무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이러한 실무 파트에 연계되어 있는 법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령은 어떤 법령이 있겠느냐? 우리 관세법 같은 경우는 국내법이죠. 우리나라에만 효력을 미치는 법. 근데 무역 영어에서 배우는 법령은 대체로 국제적인 그러한 법령 혹은 규칙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당사자들도 같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를 들게 되면은요,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통일법, 흔히 CISG라고 부르는 비엔나 협약이 있겠습니다. CISG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OB라던가 CIF라던가 무역 실무를 한 번이라도 보시고 무역 영어를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 수 있는 인코텀즈. 인코텀즈 현재 202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CISG나 인코텀즈 2020이 계약 성립과 계약의 내용 파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 이행 파트에 와서 굉장히 많은 법령들이 쭈루룩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에 있어서 UCP와 URC, EUCP와 EURC, 운송에 있어서요 헤이그, 함부르크, MT 조약, 보험에 있어서요 미아, ICC 2009.
이 계약 이행 파트에 있어서 이만큼의 법령이 얽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분쟁 파트에 있어서는요. 뉴욕 협약이라는 분쟁이 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상사 중재에 대한 국제 협약. 이렇게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 또한 무역 영어의 한 파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류 파트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관세사로서 통관을 하게 되면은요. 서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건과 물건이 격지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지고 통관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통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 물건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 성립과 계약 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류로는요, GA라는 어떤 계약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서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계약서가 있겠고요. 물건에 대해서 실제로 나타내는 커머셜 인보이스가 있겠고요. 뭐 그거와 관련돼서 포장명세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가 있겠죠. 그다음에 대금 결제 과정에 오게 되면은요, 운송에 대해서 운송 서류 대표 빌 오브 레이딩 선화증권이 있겠고요. 뭐 에어웨이 빌이라든가 시웨이 빌 같은 서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 있겠고요. 뭐 관련해서 추심을 컬렉션이라는 추심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보험에 있어서 보험 인슈런스 폴리시와 같은 서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역 영어는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실무와 법령, 서류 요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역 영어가 될 텐데요. 자, 실제적으로 공부를 할 때 요 실무 파트는 무역 영어 이제 상권에서 다루고 있고요. 요 법령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상권과 하권을 같이 가지고 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요, 능동적으로 상권과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겠고요. 자, 이러한 그럼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요, 일단은 무역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역의 흐름이란 어떤 거냐? 이 무역 전체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그다음 커다란 흐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주셔야겠고요. 이 운송 파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험 파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러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각 파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 강의에서 들은 흐름 내용을요, 어떻게 하느냐? 법령과 연계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 실무 파트와 법령 파트는 결코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기본 강의에서는요, 상권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꼼꼼히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배운 상권의 내용을 가지고 이 운송이 그러면 함부르크와는, 운송이 그러면 헤이그와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실무와 법령의 내용을 연계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연계된 법령을 숙지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험생분들 암기 정말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암기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왜? 무역 영어에 있어서 과거에는 실무 파트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편이지만요, 최근에는 법령 파트로 그 문제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익숙해지고 법령을 연계했으면 그 이후에는 법령에 익숙해지고 암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령 숙지, 암기의 단계가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이. 근데 이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한다?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번 반복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나중에 보면은요, 이 기출 문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답 이거야 라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관세법과 무역 영어가 한 시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복해서 훈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저랑 같이 무역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그렇게 기본 강의 하면서는요, 법령 파트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본 강의 할 때는 일단 CISG와 인코텀제 그리고 UCP라는 세 가지 시험에 가장 메인으로 나오는 세 가지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하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하실 때는 어떻게 실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 3대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법령에 대한 공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기본 강의 들으시고 이제 실제 집에서 독학하시고 복습하실 때는요, 중요한 조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복습해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법령 숙지 및 암기하는 과정에서 저랑 같이 심화 문제풀이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는요, 제가 이 법령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령에 대해서 간단한 공부를 하고 이거를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렇게 심화 문제풀이,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고사 같이 들으면서 문제풀이의 반복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전체적인 흐름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무역 영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공부할 부분도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하지만 무역 영어를 꼼꼼히 해두신 분들은 무역 실무를 처음에 접하실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도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요.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무역 실무가 다른 건 뭐다? 법령의 하나하나 조항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무역 실무 내용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영어 하실 때는요, 어떤 걸 목표로 삼으시느냐? 내가 이 무역 실무 그 한 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기틀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2차를 위한 토대로서 함께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 영어 할 때 나는 뭐 암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이 실무 파트 공부를 하실 때는요, 저는 그림을 많이 그려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들어오실 때는요, 꼭 빈 노트 하나 같이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판서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수업하면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할 때 이 그림으로써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은 간단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렸던 것처럼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두 명 그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단순한 그림도 될 수 있겠고요. 나중에 이제 신용장 파트로 가게 되면은요, 뭐 은행이 이렇게 있고 매도인 매수인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서 여기로는 서류가 이렇게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복잡한 그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요, 계속해서 모든 파트에서 최대한 그림으로써 여러분께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좀 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강의 들어오실 때는 교재, 상권, 학원 반드시 있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빈노트 하나 가지고 오셔서 필기를 계속 저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필기 해주시고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이 필기를 보고 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복습 시간을 가지신다면은 기본 강의 끝나고 분명 이 실무 부분에 대한 흐름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 영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고요. 영어에 대한 난이도도 좀 있다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 영어는 그냥 영어가 아니라 어쨌든 무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내가 이 흐름을 알고 그 흐름과 법령을 연계를 해놓으면은요, 조금 더디더라도 분명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영어 관련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내국 소비세법에 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국소비세법 웰페이스에서 내국소비세법을 맡은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내국소비세법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수험생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내국소비세법이 뭔지를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간략하게 좀 보고 갈게요. 내국이라는 게 뭐예요? 내국은 국내이죠. 국내에서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국 소비세인데, 이 내국 소비세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그리고 주세가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는 부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더해진 가치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는 특정 이제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특정 과세 대상에 세금을 매기는 거고, 주세는 술이죠. 술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과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자, 내국 소비세는 2교시의 회계학이랑 같이 봐요. 근데 회계학 포함해서 80분을 같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회계학이 40문항이고 내소세도 40문항이에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계학이 꽈락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내소세에서 이 40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지 회계학 시험을 이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 이제 세목을 보면은 이 부가가치세가 30문항이 나와요. 그리고 개소세가 이제 5문항이 나오고 주세도 5문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법 30문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비율이 제일 높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나오는 그 범위가 밀도가 되게 높아요. 제일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40문제 중에서 이제 난이도를 보면요, 80%까지는 이제 보통 중하예요. 중하고 20%가 상입니다. 그래서 이 80% 중하의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회계학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제 수업에서는 이 중하 80%는 무조건 정확하고 빠르게 풀고 맞추고, 더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20%를 더 공부를 해서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꽈락이 40점이죠. 꽈락이 40점인데 회계에서 명가락을 하고 내소세에서 최소한 80점이 나와서 평균을 높여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0%를 맞추는 거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소세가 그냥 암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하는 양이라고 보면 일단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지 이게 오래 가고 또 암기할 수 있는 이제 시간도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그냥 이해는 별로 안 한 상태에서 암기만 드립다 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당연히 암기는 해야 되지만 이해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암기하는 거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무조건 지금 이렇게 PPT처럼 무조건 PT로 할 거예요. PT로 해서 교환을 다 매번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시각화돼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테스트 진행할 거예요. 항상 매 시간마다 OX 핸드아웃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먼저 숙제를 풀어 오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저랑 같이 풀고, 그리고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전 시간도 당연히 복습을 할 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판서 말고 PT로 빠르게 복습하고, 그리고 다음 진도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법이란 게 휘발성이 되게 강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다 제 지금 수업을 보면 알겠지만 수업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습해서 머리에 심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무조건 먼저 복습을 하고 갈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내소세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만 말씀드리고 전 마무리할게요. 수험생활 이제 스타트 하시죠. 이제 7월에 관세 1차가 있고 이제 2차가 돼야지 관세가 되는 거죠. 근데 되면은 관세사가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떨어지면 똑같은 수험생이나 일반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이제 이런 마라톤의 과정 속에서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했었고, 뭐 떨어지지 않을까,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면서 이 마라톤의 과정을 달리세요. 그런데
이런 게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생각을 할수록 합격하는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내년에 동차가 되든 안 되든 내년 2021년 동차 합격이라는 깃발 꽂고 달려가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긍정의 마인드로서. 그래서 합격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에요. 멘탈. 나는 무조건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년에 동차가 안 될 확률이 더 많죠. 그렇지만 안 될 확률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동차가 된다고 찍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엔 되죠. 그죠? 근데 막 될까 안 될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뭘까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에요. 멘탈. 가장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공부 방법도 중요해요. 이 공부 방법은 각각의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이제 내소세의 분야에서만큼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게 인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율적인 공부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체력입니다. 이 세 박자가 맞아요. 체력은 말 그대로 체력이에요. 2차 때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달리기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멘탈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무조건 나는 된다 하고 그냥 앞뒤 안 보고 무조건 그냥 달려가는 거야. 2차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관세사로서 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내소세 그리고 수험생활 때 저도 했던 고민들과 어려움들 같이 나누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 과정 잘 견뎌서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하는데 설명에 오시고 제가 하여튼 그 관세사에서 회계학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제 말씀도 좀 드리고 앞으로 회계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공을 회계 이런 걸 아마 대부분 다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에 이제 처음 시작한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뭐냐면 기초 회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사로 얘기하자면 이제 만약에 뭐 중학교 국사가 있고 고등학교 국사가 있다면 기초 회계는 이제 중학교 과정.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뭐 역사에 대해서 뼈대만 쭉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초 회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라는 얘기 뭐냐면 동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2, 3일이면 아마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 회계를 먼저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재무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가 있습니다. 자, 이때 출제가 우리가 40문제가 나오는데 재무회계가 30개가 나오고 원가 관리가 10개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는 몇 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전 60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재무회계 요거 80%만 맞춰도 되니까 이거 제끼고 안 하겠습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전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앞에 재무회계 30개, 원가 관리 10개가 나오는데 뭐가 어렵게 나올지 뭐가 쉽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게 엄청 어렵게 나오고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한 문제도 못 맞췄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재무회계하고 원가 관리회계 전 범위를 다 골고루 하라. 어차피 제가 수업 시간이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원가 관리회계 쓰는 시간이 엄청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루라는 얘기는 하루가 24시간인데 잠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잔다. 그럼 잠을 자면 몇 시간 한 8시간 만약에 잤다. 수험생이 좀 적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 뭐 6시간 자고 밥 먹고 하는 거 빼면 하루에 본인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15시간 된다. 그럼 하루만 투자해 보세요. 하루만 투자하면 이 원가 관리에게 상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투자하라고. 이거 하루.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초 회계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한 2, 3일 정도가 소요돼요. 이틀에서 한 3일. 2개월, 3개월 아니에요, 여러분. 2, 3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론이에요. 여기가 본론이 되는데 이 재무회계하고 여기 원가 관리회계 여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 2개월 정도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월 정도 공부해 주시면 재무회계 원가 관리. 그래서 얘를 하는 건 뭐가 목표냐면 기출 문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복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공부하는 방향은 기출 문제 내가 한 80% 정도 되는 기출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를 풀어내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끝난 다음에는 각각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객관식을 풀어요. 그래서 이 객관식이 이제 요게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모의고사로 이제 하죠. 모의고사는 뭐 하냐면 새로운 지식을 또 배우는 게 아니고 풀 문제와 풀지 말아야 될 문제를 선별해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시험지를 받았잖아요. 40문제. 스캔을 쭉 하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그리고 자기 점수가 나와야 돼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40개 중에서 한 24개 맞힐 것 같다, 28개 맞힐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실시하면서 다양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우를 범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단원을 공부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요. 그럼 잘 풀립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회독수라는 건데 회독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번 책을 보다 보면 뭐냐면 어느 순간 어떤 문제를 던져주더라도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가 여기 뭐 2개월이고 1개월이고 모의고사 1개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총? 그러면 선생님 저 4개월만 하면 공부 다 끝납니까? 맞아요. 4개월 정도만 에너지를 쏟아보면 회계학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게 좀 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공부하실 때 질문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이 한 질문을 갖다가 그걸 뭐라고 할까요? 견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관찰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비슷해서 유사한 부분을 어려워하고요. 유사한 부분을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대신 질문을 해요.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그게 사실은 뭐냐? 그 전에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가 될까요? 그런 분들이 질문했던 내용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답을 하다 보면 실력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커리큘럼이고 이제 교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무회계가 있고 원가 관리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은 이제 통합돼 있고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린트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재고 풀어야 돼. 항상 와서 40분 시간을 재고 그리고 내가 쉬운 문제부터 푸는 연습 1번부터 푸는 게 아니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연습 그런 연습을 해야지만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이제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되고 공부하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회계학 공부하는 요령은 철저하게 형광펜. 자,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책을 읽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습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복습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저한테 예습과 복습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뭘 해야 돼?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된다. 자, 그 얘기 뭐냐면 강의의 목표가 뭐냐? 제 강의의 목표는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책에는 뭐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웬만한 건 다 집어넣는 게 책이에요. 근데 그거는 수험생의 목표와는 좀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100점 맞자고 지금 회계학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강의를 듣고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했었죠. 기출문제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도 매년 나오는 문제가 있고 2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가 있고 5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가 있고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기출문제 중에서 유형별로 봤을 때 딱 하나의 유형밖에 없는 문제는 과감하게 다 버리는 게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즐겨 나오는 문제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벌써 제가 관세사 강의한 지가 10년이 됐네요. 그죠? 2010년도
그러니까 관세사 시험에 회계학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 시험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공부하는 패턴이라든가 또는 실력 이런 것들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기출 문제를 이제 잘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남이 했던 질문 있죠. 그거를 잘 관찰을 하라, 견학을 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답을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풀면서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입 밖으로 내도 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답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제가 수업 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은 중요한 거 위주로 해요. 항상 저는 중요한 거 위주로.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하고 반드시 배가 뭐 하냐면 강의를 진행한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고 대다수의 문제는 다 기출 문제. 왜? 우리의 목표는 기출 문제가 내 걸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할 수 있다라 여러분들이 나 이거 관세사 시험에 회계학 무난히 정복해서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만 여러분들이 갖게 하면 저희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하냐 질문에 대한 답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제 이메일 주소 제가 적어드리죠. 제 이름이 이종하니까 종하다예요. 종하다 777 N이 아니고 777이고 또 한메일입니다. 한메일.net. 근데 네이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네이버에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냥 한메일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화 상담도 많이 해드려요. 전화 상담.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 써 있는 걸 이제 읽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것보다 대화를 좀 해보면 금세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은 표정을 보면 더 빠르게 알 수 있죠. 직접 만나면. 근데 지금 뭐 이제 뭐 직접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이메일로다가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좀 궁금해하는 거, 나 이런 거 궁금해하고 이런 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적어주면 제가 이제 최대한 뭐 친절하게 이제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회계학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만 갖게 하면 저는 절반의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찝어만 주면 돼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그거를 극복을 해낼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일부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력을 해서 뭔가 쟁취하려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쏟아부어서 그 문제를 정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어떻게 하냐면 많은 질문 그리고 관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상담 같은 걸 좀 해드리고 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뭘 먼저 갖자? 회계학에 대한 자신감, 거부감 없이 자신감을 갖자. 그게 이제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메일 같은 거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전화 통화한 다음에는 문자를 줘도 돼요. 저 늦게 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편하게 이제 주면 제가 성실하게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계학이 여러분들의 발목 잡는 과목이 안 되게끔.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순서란 말을 꼭 써요. 순서. 공부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는 거죠. 문제풀이도 마찬가지. 제가 모의고사 이런 거 얘기한 이유가 뭐냐? 모의고사도 풀이하는 순서가 있어요. 쉬운 거부터 익숙한 거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제가 전화 상담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은 순서.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되는지.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개중엔 또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요거를 조금만 좀 고치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저랑 이제 상담 같은 걸 하면서 어떤 순서로 내가 수험생으로서 준비할까? 요거를 곰곰이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서를 어기면 쉽게 말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산출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기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복하기 쉬운 거부터. 즐겨 나오는데,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 그다음 만만한 문제, 그것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이미 시험 문제는 나올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예요? 제일 만만한 것들, 즐겨 나오는데 만만한 것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꼭 연속대로 이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다 지워나가고 그 다음 이제 책을 또 보고할 때는 실력이 좀 쌓였을 테니까 그 다음 수준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공부하시면 그러면 회계학뿐만 아니라 관세사 시험 합격에 대단히 편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하고 늘 소통하는 그런 자세로 있을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좀 상담을 받고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마치 의사 선생님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생활 태도 하면 안 돼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요새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야식을 가끔 먹고 살도 좀 찌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식도염이 먹게 생겨요. 그래서 늘 목표는 뭐예요? 야식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실 그게 생각만큼 잘 쉽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가끔가다 뭐 의사 선생님 만나고 의사 선생님 뭐 겁을 주든 뭐 하든 이제 얘기해서 저한테 경각심을 알려주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순서에 어긋날 때가 있어요. 어긋날 때가 뭐냐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에 집착할 때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커팅도 좀 해주고 격려도 물론 해드리겠지만 그런 역할을 제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웰페이스랑 잘 만나셨잖아요. 물론 저하고도 잘 만나신 거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세에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만난 거예요 오늘? 왜 만나냐면 합격하려고 만난 거죠. 만났으니까 반드시 합격의 길로 갔으면 좋겠고 저의 역할은 뭐냐면 저의 역할은 우리 학원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 만났으니까 당연히 합격이에요. 근데 합격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숙지하셔서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 이제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다 합격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설명회 진행했고요. 웰페이스 선택해주신 학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1차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보다 2차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내가 2차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그런 중요한 계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인 만큼 꼼꼼한 계획과 함께 저희 강사진들과 함께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